안녕하세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여운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에는 책임감이 따르기 마련이죠. 가정이 잘 유지될 수 있게 서로 노력하고 배신하지 않고 아이도 잘 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양육하고 그런 여러 가지 책임감들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책임을 져버리고 결국 가정을 깨트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남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저랑 직장 동료였어요. 저보다는 1년 정도 먼저 입사한 선배였습니다. 저와 함께 입사한 동기들은 몇 명 더 있었지만 그 선배는 유독 저한테만 각별하게 굴었어요. 어쩔 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요. 자기가 제 사수를 자처했고 업무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핑계로 저한테 사적인 연락도 많이 했었습니다. 밥 먹으러 갈 때도 꼭 저를 챙겨서 같이 가자고 하고 저와 있을 때면 저한테 궁금한 것이 많은지 이것저것 질문도 엄청 했죠. 제가 야근을 하게 되면 일부러 와서 먹을거리를 주고 가고 저한테만 커피를 따로 줄 때도 많았어요. 누가 봐도 저를 좋아하는 게 티가 났기 때문에 이미 회사에서는 소문이 다 났죠.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그런 게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면 일단 저는 그 선배에게 큰 관심이 없었기도 하고 또 남자친구가 이미 있었거든요.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은 그 선배에게도 여러 번 얘기했었고요. 하지만 제가 남자친구가 있든 말든 그 선배는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회식 때는 술에 취해서 저한테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냐는 소리까지 했으니까요. 그 선배가 하도 적극적으로 저한테 그러니까 주변 회사 동료들도 잘해보라고까지 부추기는 겁니다. 저는 그 선배에게 좀 부담스럽다고 애둘러서 말하기도 했는데 그분은 꼭 그럴 때마다 그냥 사수로서 챙겨주는 것뿐이다. 큰 의미 두지 말라며 또 살짝 발을 뺍니다. 하여튼 좀 불편하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때 만나던 남친과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됐어요. 저는 이별의 후유증으로 한동안 좀 힘들었는데 그 선배는 또 그건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더욱 다가와서 저를 더 챙기더라고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처럼 마음이 헛헛할 때 그 선배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챙겨주고 또 일적으로도 도움 많이 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 역시도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다가오나 싶어서 고맙기도 했고요. 늘 저에게 신경 쓰고 잘하려는 모습이 고마웠던 저는 결국 그 선배와 사귀게 되었어요. 그 선배가 회사의 티는 다 내고 다니는 바람에 회사에서는 비밀 연애는 아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 중 알 사람은 다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연애를 하며 지내오다가 3년 만에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사귀는 동안 저에게 변함없이 잘하려고 노력했고 결혼을 해서도 지금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희는 회사에 청첩장을 돌렸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에서 허니문 베이비로 지금의 저희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 생활을 해보니 남편은 연애 때와는 아주 많이 달랐어요. 소위 물고기 잡고 밥 주냐는 것처럼 남편도 연애 때와는 정반대로 달라졌거든요. 연애 때는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저를 챙겨주고 지극정성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완전 애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했으니까요. 집안일은 아예 안 하고 시키면 마지못해 조금 하다가 마는 정도였죠. 그마저도 너무 툴툴대고 엉망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한다는 식으로 더 이상 안 시키게 됐고요. 결국 같은 회사 다니면서 맞벌이를 하는데도 집안일은 온통 제 차지였습니다. 그뿐인가요? 결혼 전에는 데이트도 많이 하고 시간 날 때마다 많이 놀러 다니면서 저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어쩔 때는 저는 집에서 쉬고 싶은데도 어딜 가자느니 뭘 먹으러 가자느니 귀찮게 굴 정도였죠. 그런데 정작 결혼하고 나니 저와 보내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어디 가자고 해대더니 왜 결혼하니까 그런 게 없어졌냐 따지기도 했는데 남편 하는 말이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있는데 굳이 왜 나가냐입니다. 눈구렁이처럼 실실거리면서 한다는 소리가 괜히 나가면 돈이나 쓰고 피곤하다면서 이렇게 한 집에 같이 있으면 이게 데이트 아니냐 그러는 겁니다. 웃긴 게 그러면서도 친구들은 잘 만나러 다녀요. 술 마시러도 자주 나가고요.
저와는 딱 결혼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처럼 결혼하고 나니 예전에 그 열정적으로 저에게 잘하던 남자는 온데간데 사라졌죠. 그런 게 섭섭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이를 낳고부터 느껴졌습니다. 저는 만삭의 상태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아이를 출산했고 그 후엔 육아휴직을 썼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태어날 때도 미숙아로 태어나서 좀 작은 편이었고 그만큼 몸도 좀 약한 편이었습니다. 아이가 몸이 약하고 갓난아기 때부터 병치레가 잦다 보니 제가 신경 써야 될 것도 많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육아에까지도 아예 나 몰라라 하는 성격이었기에 그 모든 것은 다 제 할 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이 가졌을 때만 해도 너무 좋아하고 아이한테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그런 소리를 잘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를 막상 낳고 나서는 도리어 시큰둥했습니다. 육아하는 게 신경 쓸 것도 많고 귀찮은 일 투성이다 보니 입으로만 우리 아이 그러고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귀엽다고 뽀뽀나 할 줄 알았지 기저귀 하나 갈 줄 모르고 애 목욕 한번 시켜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때쯤 육아에도 너무 지쳐 있었고 가정은 등한시하는 남편의 태도에도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됐죠. 사귀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는 이기적이고 자기 감정이나 마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애초에 사귄 것 자체도 남편의 의지가 강했고요. 하지만 그때는 마냥 저를 많이 좋아하고 또 적극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거보다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저 본인 감정이 제일 중요한 데다 제가 그 마음을 안 받아주니 일종의 오기처럼 저한테 집착한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좋다고 막 쫓아다닐 때 저는 분명 남자친구도 이미 있고 선배에게 마음이 없다고 확실히 말했었는데도 제 의사나 마음은 고려하지도 않고 끝까지 저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왔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사귀게 되었지만요. 본인 마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기적인 면도 많구나, 그런 건 저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보니 그런 부분들이 제 생각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남편은 결혼을 했다고 해서 본인이 그전까지 누려오던 자유로운 생활이나 개인 시간 등은 전혀 포기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저 아이를 보면서 가끔 귀여워할 줄이나 알지 성가시고 귀찮은 건 아예 안 하려고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집안일도 독박, 육아도 독박인 상태였어요. 그나마 육아휴직 땐 제가 집에 있고 아이를 전적으로 돌볼 수 있으니 괜찮았죠. 하지만 복직기간이 다가오면서 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더라고요. 원래 제 계획은 1년간의 육아휴직이 끝나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복직을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이가 그럴 만한 상태가 안 됐거든요. 워낙 자주 아프고 몸이 약하다 보니 또래보다 작고 느린 데다 또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아이를 마냥 어린이집에 맡겨놓을 수가 없었죠. 저희 아이는 특히 고열이 자주 나는 편이었는데요. 문제는 열이 나면 열성 경련이 올 때도 종종 있다는 거였죠. 열성 경련이라는 게 아이 뇌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 보니 아찔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과 제 복직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그냥 어린이집 맡기고 저보고 복직하라고 했어요. 제가 벌어오는 돈이 아쉬우니까요. 하지만 제가 아이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남편과 번갈아서 연차나 반차를 써야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건 싫다면서 그냥 저보고 퇴사하고 전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게 낫겠다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지는 지 시간 빼서 아이 돌보기 싫다 이거죠. 그 와중에 진짜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저는 결국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2돌쯤에 보내기로 하고 그 후에도 가정보육을 계속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모든 일과는 아이 위주로 돌아가야 했어요. 어린이집에 안 보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아이 곁에서 떠날 수가 없었죠. 가끔은 저도 다시 사회생활도 하고 싶고 자유롭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클 때까진 나도 좀 참자 생각하며 아이에게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있든 없든 본인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다녔어요. 주말에 낚시도 하러 가고 퇴근 후에 술 마시러도 잘 가고요. 집에서는 잠만 자거나 게임하고 집안일이나 육아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제 퇴사하고 아예 주부가 되다 보니까 더 아무렇지 않게 부려먹더라고요. 한 번은 아이가 아파서 제가 간호한다고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남편은 그 와중에 자기 밥은 왜 안 차려주냐고 배고프다고 볼멘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애 아파서 발 동동하는 모습 안 보이냐고 했더니 그래도 밥은 차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며 그게 제 할 일 아니냐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런 여러 모습들을 겪으며 저는 남편에게 빠르게 지쳐갔어요. 내가 집 앞 차려주고 애 키워주려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갈수록 저를 대놓고 밥순이 취급하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그 와중에 남편은 둘째 가지자는 어이없는 소리까지 했고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형제는 필요하다며 저보고 이기적이라는 소리까지 했어요. 지는 힘 하나 안 들이고 자식 생기는 거니 쉽게 말하는 거겠죠. 남편과 저는 그 일로 싸워서 한동안은 냉전 상태로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남편에게 넌덜머리가 나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제 결혼 생활에 아주 결정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죠. 아이가 자고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길래 열을 재봤거든요. 그런데 또 열이 슬슬 나려는 겁니다. 열이 확 오르지는 않아서 일단 두고 보고 있었지만 언제 열이 오를지 몰라 걱정이 되었죠. 저는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는 남편에게 다가가 민성이가 열이 확 오를 수도 있으니 차키는 오늘 좀 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집은 바로 앞에 지하철이 있고 회사는 지하철로 5개역만 가면 되거든요. 남편도 평소에는 차 막힌다고 자차와 대중교통을 번갈아서 이용하는 편이었고요. 반면 아이 병원은 차로 10분 정도 걸리는데 걸어서 가면 꽤 거리가 있었죠. 게다가 그때는 겨울이다 보니 괜히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가다가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었고요. 아이 열이 더 오르면 바로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제 말에 남편도 건성으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출근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아이의 열을 재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생각과 달리 점차 열도 떨어지고 괜찮은 듯 했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두어 시간 뒤 집안일을 좀 하고 와보니 아이가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 열을 재보니 다시 열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높이요. 저는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보통의 아이라면 해열제를 먹이면 되겠지만 저희 아이는 열성 경련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고열이 나면 빨리 병원에 가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옷을 갈아입는데 아이가 그 와중에 갑자기 코피를 쏟는 겁니다. 코피 쏟는 건 처음 봐서 저도 너무 멘붕이 왔죠. 저는 놀래서 우는 아이를 달래며 얼른 병원부터 가자고 했습니다. 코피까지 보니까 저 역시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아이 앞에선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차키를 찾으러 갔는데 차키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항상 같은 서랍장 위에 올려두거든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제가 분명 남편에게 들고 가지 말랬는데 차키를 들고 간 모양이었죠. 아이는 엉엉 울고 있고 저는 당황스러운 기분으로 남편에게 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3통이나 연달아 했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저는 결국 급하게 어플을 켜서 택시를 부르려고 했는데 병원까지의 거리가 10분 정도로 짧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날이 너무 추워서 그런지 택시가 안 잡히는 데다 잡은 택시도 자꾸 취소가 되는 겁니다. 저는 발을 동동 굴렀죠. 아이는 아프다고 자지러지게 우는데 저러다가 또 열성 경련이 오는 게 아닐까 초조하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언니에게 연락을 했어요. 언니는 좀 떨어진 옆 동네에 사는데 제 연락을 받고 바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이를 달래면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 언니가 차를 급하게 몰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언니 차를 타고 곧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가서 독감, 코로나 검사 다 진행하고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고 수액과 해열제 달고 정말 정신이 없었죠. 아이는 피 검사 염증 수치가 높고 기관지염이 심한 편이라서 바로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신없는 시간을 보낸 후 수액 달고 자고 있는 아이 옆에서 겨우 한숨을 돌렸습니다. 언니는 조카들 학교 시간이 됐다고 먼저 떠났고요. 그렇게 잠든 아이를 안쓰러운 마음으로 지켜보는데 그제야 남편이 전화가 온 겁니다. 제가 전화를 하고서도 몇 시간이 지났을 때였죠. 그걸 보는데 얼마나 화가 나던지.
먼저 나를 여러 번 했어. 당신 차 들고 갔어? 춥잖아. 그리고 오늘 일 때문에도 차 들고 갔어야 했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민성이 아프다고 병원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차 놓고 가라고 했지. 안 되면 안 된다고 미리 말을 하던가. 언제? 면도할 때. 전기 면도기 소리 때문에 들리냐? 당신 입으로 알겠다며. 지금 민성이 입원했어. 아침에 39.6도까지 오르고 코피까지 쏟았거든? 택시도 안 잡히고 언니가 겨우 데려다 줬어. 또 민성이 걔는 누굴 닮아 그렇게 골골대냐? 난 안 그랬는데. 지금 그게 말이야? 애 아프다는데 걱정도 안 돼? 걱정되지. 왜 안 되겠어. 근데 뭐 민성이가 아픈 게 하루 이틀이야? 그러다가 또 입원하고 나면 낫겠지. 뭐라고? 여튼 나 바빠서 끊을게. 혹시 입원한 거면 당신도 또 며칠 못 들어오겠네. 그래. 밥은 내가 알아서 먹어야겠네. 알았어 그럼. 민성이 잘 돌봐주고. 남편은 그러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아무리 아이가 자주 아픈 편이라 해도 자기 자식인데 이렇게 무심하나 싶어서 화딱지가 나고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저는 자는 아이 놔두고 병원 계단에 가서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병원에는 아빠들이 아이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은데 아이가 아프다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오는 아빠들도 많은데 나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도 아이가 아플 때도 남편은 남일처럼 구는 게 말도 못하게 섭섭하더군요. 그렇게 계단에 쭈그려 앉아 울던 저는 마음을 겨우 진정했습니다. 일 때문에 차도 들고 갔다는데 어쩌겠나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그런데 그 후에 저는 진짜 우라통이 터질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퇴원 후 집안일을 하다가 남편 겉옷 호주머니에서 웬 영수증을 발견했는데 뜬금없이 강릉 쪽 카페 영수증인 겁니다. 게다가 계산된 건 커피 2잔이었죠. 저는 황당한 얼굴로 도대체 어디 간 건가 날짜를 봤는데 날짜가 아이가 아파서 제가 발 동동하던 그날 그 시간이더군요. 저한테는 일한다고 했는데 강릉은 왜 갔을까 싶었어요. 그 영수증을 가만 보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밤 남편도 아이도 다 잠들었을 때 몰래 지하주차장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블랙박스에 칩을 꺼내 확인을 했죠. 그날 날짜로 녹화된 파일을 열어봤는데 남편 놈 콧노래 부르면서 회사가 아니라 엉뚱한 빌라 단지로 가는 게 찍혔더라고요. 거기서 주차해놓고 누군가에게 전화하면서 도착했으니 내려오라며. 그리고 잠시 후 어떤 여자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진짜 바람 피웠구나. 나는 아픈 아이랑 발 동동하고 있을 무렵 이 자식은 바람 피고 있었구나. 배신감에 온몸이 떨리고 치가 떨렸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신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들어보니 그 여자도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같이 연차 써서 티나는 건 아니겠지? 그런 소리도 하고 회사 사람들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회사는 저도 다녔던 회사니까 회사 사람이라면 제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건데 여자의 목소리는 좀 낯설었습니다.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그 여자가 제잘거리는 도중에 제 전화가 왔던 것 같은데 남편은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차키가 없어서 전화를 3통이나 했는데 그 여자랑 있으니까 일부러 안 받은 거였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여자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 혹시 연수? 안 받아도 돼? 계속 하는데. 안 받아도 돼. 근데 연수한테 내 얘기 따로 안 했지? 당연히 안 했지. 그래, 하지 마. 그 여자는 제 이름도 잘 알더라고요. 도대체 회사 사람 중 누굴까 싶었죠. 회사 사람이라면 저와 남편이 결혼한 걸 모를 수가 없었는데 도대체 누가 이렇게 대놓고 내 남편하고 바람을 피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남편 차는 바다 근처에 도착했는데 주차 공간이 좁은지 그 여자가 먼저 내려서 차 앞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순간 저는 블랙박스에 찍힌 그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몹시 놀랐죠. 그 여자는 제 대학 동창인 최성희였거든요. 학교 다닐 때 친했던 사이는 아니고 이름만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최성희는 대학교 때부터 워낙 유명 인사이기도 해서 모를 수가 없었어요. 뭘로 유명했냐고요? 학교를 뒤집어 놓은 스캔들로 유명했습니다. 하여튼 그 최성희가 뜬금없이 블랙박스에 찍혀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여기서 채성이를 다시 볼까 싶어서 얼떨떨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잠시 후 차에서 남편도 내렸고 두 사람은 팔짱까지 끼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그 후에는 또 어떤 음식점에 주차하는 것도 찍혔고 마지막으로 모텔 같은 곳에 주차하는 것까지도 찍혔습니다. 지 새끼는 고열로 코피 쏟고 와이프는 발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이 인간은 일한다고 거짓말해놓고 외간 여자 놀러가고 모텔까지. 저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다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도저히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죠. 저는 그날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심정으로 밤을 꼬박 지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음날 회사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동기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 화요일에 우리 남편 혹시 연차였느냐 물어보니까 그랬던 것 같다고, 집에는 회사 간다고 했느냐며 대묻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다 얘기해준다고 하면서 혹시나 그만두고 최성이라는 여자가 회사에 입사했느냐 물었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얼마 뒤에 정규직 말고 계약직을 채용했는데 그때 최성이가 입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걔를 이런 식으로 다시 볼까 싶어서 헛웃음만 났죠. 동료는 안 그래도 성희 씨가 연수 씨랑 같은 대학교 나왔다고 하던데 학교 다닐 때 잘 아는 사이였느냐 묻더군요. 같은 학교 동기는 맞는데 걔 졸업은 안 했어요. 2학년 때 자퇴했거든요. 네? 자퇴를 했다고요? 아니에요. 졸업했다고 했는데. 졸업할 수가 없었어요. 걔 상황이. 걔 자퇴한 건 확실해요. 입사할 때 졸업증명서도 받았나요? 당연히 그랬겠죠. 졸업을 안 했는데 졸업증명서는 있다니 참 희한하네. 어쨌든 고마워요. 조만간 내가 다시 연락할게요. 연수 씨 무슨 일 있어요? 임대리님이랑 문제 있어요? 네, 좀 문제가 많네요. 다음에 전화할게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나서 최성희가 저희 회사 들어왔고 그 후 제 남편하고 눈이 맞았다니 참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일이었죠. 그리고 최성희가 자퇴한 건 그 당시 학교 다니던 친구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는 버젓이 졸업했다 그러고 졸업 증명서까지 냈다니 얘 도대체 뭘까 싶었죠. 어쨌든 저는 쓰레기만도 못한 남편 놈과 진짜 끝을 내야겠다 싶었습니다. 살고 있는 신혼집도 어차피 저희 부모님 명의의 집이었고 남편은 해온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월급은 벌어왔지만 그 외에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제대로 역할한 것도 없고 당장 끝을 낸다 생각해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죠.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그 블랙박스에는 모텔에 주차하는 것까지 다 찍혔으니까요. 저는 무조건 이혼은 할 건데 그냥 순순히는 못 해주겠다. 다 까발리고 갈라서야겠다 결심을 했죠. 그렇게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해왔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너 바람피는 거 알고 있다. 상대 여자도 알고 있다. 와이프보다 자식보다도 그 여자가 더 중요하면 보내줄 테니 얼마든지 가라고 말이죠. 남편도 제가 알고 있었다 하니 놀라더군요. 하지만 남편도 곧이어 알겠다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자기도 그 여자 많이 좋아하고 그 여자가 진짜 인연 같다고 하면서요. 남편에 대한 만정이 다 떨어져 있고 질릴 대로 질린 상태였지만 그래도 그 말을 들으니 괴롭더라고요. 저는 협의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적고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아이는 내가 키울 거고 친권도 내가 가진다. 양육비도 필요 없으니 나중에라도 아이에 대한 권리 행사할 생각 말라고요. 남편은 한참이나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자기한테 더 좋을지 머리 굴리는 것 같았죠. 저는 보내줄 때 가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네 진짜 인연 같으면 그 여자랑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살고 있는 이 집은 어차피 우리 부모님 거니까 네 몸만 나가라고요. 양가 부모님께는 각자 말씀드리자고 했고요. 남편은 한 번 빠지면 물불 가리지 않는 성격답게 쉽게 가정을 포기하고 그 여자를 선택하더라고요. 알겠다고 이혼 서류 작성했고 짐도 쌌습니다. 그 여자한테 간다고 하면서요. 저보고 미안했느니 어쩌느니 하길래 그딴 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그냥 빨리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했죠. 저는 남편이 적은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숙려기간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 상담을 하고 상간소송도 진행을 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장을 회사로 보내기로 했어요. 또 월급 가압류도 미리 신청할 수 있다기에 가압류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 상담에 의하면 회사에 임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데 그러면 회사에 먼저 채권 가압류 사실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더군요. 한마디로 회사의 압류 사실이 통지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구태여 전 회사 동료들에게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회사에 두 사람의 상간소송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 뒤늦게 소장을 받은 남편은 난리가 났어요.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이런 소장을 보내느냐고요. 저는 코웃음 쳤죠. 깔끔하게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거고 소송은 별개라고. 가정 놔두고 바람 펴놓고 아무 일도 없길 바랬느냐 말이죠. 남편은 가압류 때문에 회사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다면서 도리어 저 고소한다고 난리치는데 내가 직접 알린 것도 없는데 무슨 수로 고소를 할 거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취하하라고 쌩 난리를 치더니 그 후에는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하다 제 탓까지 하더라고요. 애초에 최성희가 저랑 대학 동기라고 해서 친해진 거였다면서 시작은 저 때문에 친해진 거래요. 이게 말이 되나요? 두년 놈이 좋다고 눈 맞아서 바람 펴놓고 가만히 있던 저 때문에 친해진 거라는 변명이라뇨. 채성이랑 나랑 대학 동기였던 게 너한테는 외도의 핑계가 돼? 너는 네가 말하면서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쨌든 당신이랑 같은 학교 졸업했다 하니까 나도 반갑잖아. 그래서 좀 친하게 지내다가 가까워졌고 그러다 실수한 것뿐이야. 실수는 개뿔. 놔주니까 좋다고 가겠다며. 걔가 진짜 네 인연 같다며. 얼마든지 가. 대신 위자료는 내놔야지. 그것도 안 하려고 했어? 참, 그리고 나 걔랑 같은 학교 졸업한 적 없어. 걔는 중간에 자퇴를 했는데 뭔 졸업이야. 제 말에 남편도 잠시 말이 없더라고요. 잠깐만, 그게 뭔 소리야? 안 그래도 내가 밥주인님한테 얘기 듣고 너무 황당하더라. 걔 학교 자퇴했었어. 근데 졸업증명서도 냈다며? 자퇴를 했다고? 성희가? 그래. 그것도 평범한 이유로 자퇴한 줄 아니? 그럼 뭐 때문에 했는데? 내가 그걸 왜 얘기해줘. 너랑 아주 천생연분인데 잘 지내봐. 왜 자퇴한 건데? 얘기해줘. 직접 물어봐. 네 사랑스러운 애인한테.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또 전화가 와서 궁금하니까 제발 말 좀 해달라더군요. 하도 애원하길래 얘기해줬습니다. 그래, 그럼 얘기해줄게. 채성이 학교 다닐 때 유명했어. 낮에는 학교 다니고 밤에는 술집 다닌다고 학부에 소문이 파다 했지. 뭐? 술집? 그래, 우리 학부생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 없었을걸? 걔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잘만 학교 다니더라. 근데 하루는 강의실로 전공교수 와이프가 들이닥쳤어. 채성이 찾으러 왔더라. 알고 보니 채성이가 전공교수랑 바람을 피웠대. 그 술집에서 처음 만났고 나중에 따로 밖에서도 만난 거지. 뭐라고? 그 와이프가 학교 찾아오고 난 뒤 그 일로 학교 완전 뒤집어졌었어. 채성이 걔 그 후에 학교 휴학했고 나중에 자퇴했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 사건이 있었는데 걔 자퇴한 걸 모르는 동기가 있겠어? 그게 진짜 성희 이야기라고? 그래, 네가 처자식 내팽개치고 푹 빠져있는 그 채성이가 그런 애라고. 왕년에 술집에서도 잘 나가는 에이스였다니까. 남자 꼬시는 재주는 탁월하겠네. 근데 걔도 참 대단해. 그런 일 하다가 어떻게 정리하고 그냥 일반 회사에 들어갈 생각을 다 했대? 물론 그냥은 못 들어가니까 졸업했다고 뻥까지 쳤겠지만. 말도 안 돼. 지금 거짓말 하는 거지. 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 할 바 아니고 소송 답변서나 똑바로 적어서 보내. 질질 끌지 말고.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에 시어머니까지 전화와서 갑자기 이혼한다더니 이제는 소송까지 하느냐며 도리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며느리 될 사람 이야기라고 채성이 얘기 다시 해드렸습니다. 듣던 어머니 완전 기함하시고요. 자기 자식이 아프든지 말든지 거짓말하고 애인이랑 놀러가는 게 더 중요한 어머님 아들이나 그 어린 나이부터 술집 다니고 교수랑 바람나서 자퇴까지 한 그 여자나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커플이라고. 아들 꼭 두 번째 결혼도 시키시라 말씀드리고 전화 끊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상간소송 진행했고 증거가 확실한 편이다 보니 결국 제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직장 동료에게 들어보니 제 얘기 듣고 채성이 그 여자 졸업증명서 확인했는데 위조 졸업증명서 맞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그 여자 상대로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죄 혐의로 신고했다고 하고요. 그 여자는 경찰 조사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때부터 내일 없이 막 사는 애라고 생각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러고 산다 생각하니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생각 없이 사니까 대학 동기 남편하고도 대놓고 바람을 피웠겠지만요. 남편 놈은 회사의 소문이 다 났음에도 끝까지 버티고 퇴사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천성이 뻔뻔하다 보니 두꺼운 낯짝으로 버티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사내 불륜에다가 최성희의 사문서 위조건 때문에도 회사가 발칵 뒤집어지는 바람에 상사들한테는 제대로 찍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못 버티면 지가 먼저 그만두겠죠. 남편은 소송 중에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 더러운 여자랑은 끝을 냈다며 한 번만 봐달라, 자기는 앞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느니 개소리를 늘어놓았는데요. 저는 그냥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왜 웃어? 네 입에서 더럽다는 소리 나오니까 너무 웃겨서. 내 입장에서 네가 더 더러운 인간 아니겠어? 뭐라고? 그렇게 나 좋다고 질릴 정도로 매달릴 땐 언제고, 결혼하고 나서 완전 나 몰라라. 자식이고 가정이고 관심도 없었지? 채성이가 내 동기라서 반가운 마음에 친해졌다고? 웃기지 마. 너는 그저 어떤 여자든지 나 배신하고 만날 준비가 되어 있던 인간이야. 그게 공교롭게 채성이가 됐던 것 뿐이지. 왜냐고? 채성이랑 너랑 결이 딱 맞으니까. 헤어지기는 왜 헤어져? 둘이서 결혼하고 같이 살아. 너무 잘 어울리는데 왜? 그리고 나하고 우리 민성이한테는 이제 신경 꺼.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나 혼자 민성이 잘 키우면서 보란듯이 살 거거든.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신혼집은 남편 놈이 또 찾아올 수도 있으니 차라리 전세 주라고 하길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거기에서 아이와 지냈고요. 아이가 조금 크고 지금보다 덜 아프게 되면 그땐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도 다시 일을 할 생각이에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있음에도 내내 외롭고 서글펐는데 차라리 혼자가 되니까 속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남편놈 따위는 새카맣게 지워버리고 씩씩하게 제 아이 잘 키우면서 살려고 해요. 저의 새로 시작된 앞날을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이혼을 한 돌싱녀입니다. 제가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 중 충격을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제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였는데 돌연 이혼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제 친구들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다 부럽다고 했습니다. 인물 좋고 능력 좋은 남편에 성품 좋은 시부모님, 싹싹하고 저한테도 잘해주는 형님,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결혼이었거든요.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했고 그 행복하고 단란해 보이는 가족 안으로 제가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그 행복하고 단란해 보이는 모습이 다 어떤 이들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거였지만요. 이혼 후 주변에선 저보고 그런 남자랑 헤어진 거 후회하지 않냐는데 천만에요. 아무리 고운 비단으로 겉을 감싸도 그 속이 악취나는 쓰레기면 결국 그 악취는 퍼져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짧은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어야만 했던 그 사연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저는 무용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무용 전공을 했고 도립무용단 소속으로도 일했다가 후에는 제 학원을 차리게 되었죠. 소개로 만난 남친은 대기업에 다니다가 퇴사하고 IT 관련해서 본인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워낙 성격이 좋고 부침성이 좋다 보니 금방 가까워졌고 서로 대화도 잘 통해서 결혼 전제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부모님 그리고 누나가 한 분 계시다고 했는데 누나는 어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다더군요.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도 아버지 사업체 운영을 함께 도운다고 했고요. 저희 아버지는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셔서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상견례 날 분야는 달라도 양가 아버지 모두 사업을 하시다 보니 이런저런 대화가 잘 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남친도 이제 막 벤처 사업을 시작한 입장이다 보니 저희 아버지도 남친과 관심 있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랑 남친이랑 따로 몇 번 만나서 사업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 말로는 남친이 하는 사업이 꽤 유명한 아이템인 것 같다고 하시면서 투자도 하실 생각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이제 가족 될 사이기도 하니까요. 남친은 사실 투자금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저랑 이렇게 만나고 결혼하는 게 너무 큰 행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인물 좋고 성격 좋은 데다 진취적이고 능력 있는 남친, 게다가 시부모님과 형님 되실 분도 다 너무 좋으신 분들 같았거든요. 아버님도 그렇지만 어머님은 특히나 인상이 정말 좋으셨어요. 스타일링도 그렇고 엄청 우아해 보이시더라고요. 꼭 드라마에 나오는 사모님 같은 외모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조금 놀란 건 아버님에 비해 어머님이 굉장히 젊어 보이신다는 거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 보이시더라고요. 궁금해서 처음 뵙고 돌아오는 길에 남친에게 물어봤죠. 어머님, 아버님이 나이 차이가 좀 있어 보인다고요. 우리 엄마 아빠 16살 차이야. 제 생각만큼이나 나이 차이가 꽤 나셨어요. 엄마가 아빠 회사 직원으로 일했대. 같이 일하다가 서로 좋아진 거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엄마가 아빠 회사에 종종 가서 일 돕는 것도 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긴 했지만 두 분 사이가 워낙 좋아 보여서 오히려 좋게 보였습니다. 예비 형님은 성격이 엄청 화통하시고 시원시원하시더라고요. 가르치는 분야는 달라도 저도 그렇고 둘 다 학원을 운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 공감대도 잘 맞았어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저희 집과는 공통점도 아주 많고 잘 맞았습니다. 서로 비슷한 점이 많은 데다 저희 집에선 남친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시댁에서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으니까 말할 것도 없이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혼이었죠. 특히 저희 아버지는 남친을 마음에 쏙 들어 하셨어요. 저랑 제 여동생 둘 다 딸이다 보니 아버지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하셨는데 사위를 아들로 생각하시겠다면서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투자에 관해서도 큰 돈이 오가는 거다 보니 엄청 많이 알아보시는데 이제 가족 될 사이라고 필요하면 믿고 투자해 주신다는 것만 봐도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반증이겠죠. 그렇게 저희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결혼식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저는 결혼식장 앞에서 컨셉 촬영을 한다고 해서 헬퍼분 그리고 남편과 함께 홀 쪽으로 나올 때였습니다. 이미 홀에는 오신 하객분들이 꽤 되셨는데요. 자리를 옮기려는데 입구 쪽에서 약간의 소란이 일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근데 옆에 있던 신랑이 슬쩍 보더니 저더러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궁금하긴 했지만 일정이 워낙 바빴던 탓에 신부 대기실로 촬영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식이 다 끝난 뒤 제 동생이 무슨 일인지 말해주더군요. 어떤 여자분이랑 사돈어르신하고 약간 다투시는 것 같던데? 누구? 몰라. 좀 나이 많으신 여자분이었어. 그 옆에 딸처럼 보이는 여자 한 명 더 있고 뭐 대충 대화로는 축하해주러 왔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그랬던 것 같고 사돈어르신이 됐으니까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 그러다가 형부 누나 되시는 분이 경비원들 분하고 와서 그분들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누구길래 축하해주러 온 건데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며 못 들어가게 말릴까 싶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더니 신경 쓰지 마. 그냥 좀 먼 친척인데 돈 문제 갖고 우리 집에 원한이 좀 많아. 우리도 그 사람들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진짜? 무슨 돈 문제가 있길래. 돈 빌려달라 그거지 뭐. 우리 집이 잘 사니까 시샘해서.
신경 안 써도 돼. 한 번씩 저래. 그래도 친척분이시면 결혼식은 보고 가시게 하지. 됐다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자. 남편은 별로 말을 꺼내고 싶지 않은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죠. 그저 저희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친척분들인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각자 일이 바빠서 여유 시간은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신혼의 달콤함을 즐기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원에 출근을 했는데 누군가 학원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데스크에 있던 저희 직원이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저는 좀 떨어진 곳에서 그분을 봤습니다. 보통은 무용을 배울 아이랑 같이 오시는데 그분은 혼자 오셨더라고요. 성인 취미반도 있긴 하지만 그분은 본인이 직접 배우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살짝 저시는 것 같더라고요. 직원이 묻자 그분은 주변을 슬쩍 둘러보더니 오은희 원장님은 어디 계시나요? 원장님요? 저를 찾는 거였습니다. 직원은 그 물음에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도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저보다 어려 보였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원장님, 누가 찾아오셨는데요? 저는 데스크로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제가 오은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신가요? 저 혹시 잠깐 시간 되시나요? 무슨 시간이요?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저는 그 순간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다짜고짜 대화를 나눴으면 한다니까요. 제가 황당한 얼굴로 쳐다보니까 그분은 남편분 이름이 이성범 맞죠? 제 남편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저는 움찔 놀랐습니다. 난데없이 나타난 여자가 갑자기 왜 내 남편 이름을 말하는 건지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잠깐이면 돼요. 얘기 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저는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직원도 신경 쓰이고 또 남편 이름이 그 여자 입에서 나왔다 보니 무슨 일인지 대화를 하긴 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분을 모시고 상담실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랬어요. 말씀하세요. 제 남편 이름은 어떻게 아셨죠?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그 여자분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남편분한테 동생이 있다는 말은 못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린지 황당하더라고요. 남편에겐 누나 한 명이 전부인데 갑자기 동생이라뇨. 동생이요?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못 들으셨구나. 하긴 지도 말하기 그랬겠지. 저는 혼자 피식 비웃는 그 여자를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세요? 저 이성범 동생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복 동생이요. 네? 그 여자는 자신을 남편의 이복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이복 동생이라고 하면 아버님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다는 건데 저는 이런 얘기를 남편에게 아예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얼떨떨해하자 그분이 그러더군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저희 엄마가 본처세요. 이성범네 어머니, 그러니까 그쪽 시어머니가 첩이고요. 나중엔 본처 자리를 뺏은 거죠.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갑자기 저희 시어머니가 첩이라뇨. 저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좀 혼란스러워서. 그러니까 저희 시아버지가 결혼을 2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런데 정식으로 결혼을 2번 했다기보다 바람을 핀 거죠. 그쪽 시어머니 되는 분하고요. 저희 엄마 놔두고 몰래 살림 차려서 애까지 2이나 낳고 살았던 거예요.
저희 엄마는 저 낳고 나서도 한참이나 그 사실을 몰랐고요. 나중에 그 여자가, 그러니까 그쪽 시어머니 되시는 한미숙이요. 애 둘 데리고 와서는 저희 엄마더러 나가라고 했대요. 자기는 애도 먼저 낳았고 둘이나 된다고. 그중 하나는 아들이라면서요. 갑자기 날벼락 맞은 엄마는 안 된다고 버텼는데 아빠나 그 여자나 끔찍할 정도로 저희 엄마 괴롭히셨대요. 이혼하고 나가라 그거죠. 그렇게 엄마는 버티다 결국 쫓겨나셨는데 엄마가 초반에 자리 잡을 때까지만 저보고 그 집에서 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생긴 오빠랑 언니랑 같이 자랐는데 그것들 진짜 사람 아니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요? 저를 정말 끔찍하게 괴롭혔거든요. 그 집 엄마도 저 구박하고 미워하고 본처 자식이라 그거죠. 그 집 남매도 저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아빠 있을 때만 조심하는 척하고 아빠 없으면 얼마나 때리고 괴롭혔는지. 때렸다고요? 네, 욕은 기본이고 손찌검도 잘했어요. 저 그 집 식구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밥 빨리 안 먹는다고 때리고 준비물 사게 돈 달라고 했다고 때리고 나중에는 자기들 기분 나쁘다고 때렸어요. 그러다가 이성범, 그러니까 그쪽 남편이요. 네. 그 인간이 또 저 때리길래 저도 죽기 살길로 집에 있는 물건 다 집어던지고 싸웠거든요. 저도 완전 악에 받쳐서요. 그랬더니 집 방에 있는 야구방망이 들고 와서 제 다리를 때려요. 네? 그때 무릎을 잘못 맞았는데 그 집 식구들이 병원도 안 데리고 가줘서 치료도 못 받았어요. 그 바람에 제 다리가 살짝 휜 거예요. 아직까지 다리를 절고요. 제 다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들 저보고 그때부턴 다리 병신이라고 비웃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진짜 죽고 싶었고 저 만나러 온 엄마한테 제발 나 좀 이 지옥에서 데리고 나가달라고 했어요. 엄마랑 길거리에서 사는 한이 있어도 이 집에 못 있겠다고요. 저희 엄마 진짜 가만 안 둔다고 아빠 멱살 잡고 난리치셨는데 결국 엄마랑 저 패대기 치더라고요. 아빠라는 인간이요. 그렇게 저랑 엄마랑 그 집 나와서 힘들게 살았어요. 얼마나 영악한 것들인지 재산도 안 주려고 명의 다 이전해놓고 양육비도 안 주려고 가진 수단 다 쓰고요. 그것들 완전 악마도 울고 갈 것들이에요. 저는 들으면서도 이게 다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처음 보는 이 여자가 갑자기 저희 시댁 식구들과 남편에 관해서 늘어놓는 믿기 힘든 말들. 이걸 제가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여자는 말을 마쳤고 저는 한참이나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그 여자가 말하는 내용도 너무 충격적이지만 다짜고짜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이 여자를 믿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저기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참 충격이긴 한데 그게 정말 저희 시부모님과 남편 얘기 맞나요? 제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 여자는 제 말에 사진을 내놓더라고요. 그 사진은 오래된 가족 사진인데 시부모님 그리고 어릴 때의 남편과 누나 마지막으로 제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여자분도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찢어서 태워버리고 싶은데 혹시나 필요할까봐 남겨둔 사진이에요. 그것들 집에 살 때 같이 찍은 사진이요. 제 이름은 이윤재예요. 그것들한테 물어보면 누군지 잘 알 거예요. 제 말이 진짠지 가짠지. 아, 물론 자기들은 아니라고 잡아떼겠죠. 저희 모녀를 자기들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때니까요. 저희 엄마 결혼식도 갔었는데 못 봤죠. 우리 쫓겨났거든요. 그 순간 그때 결혼식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동생이 해준 말도 기억나고요. 제대로는 아니지만 봤어요. 그래요? 저랑 저희 엄마예요. 결혼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찾아갔죠. 결혼한다는 여자가 이런 사실 다 알고도 결혼한다고 했냐고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런데 저희 보자마자 무슨 벌레 쫓듯이 쫓아내더라고요. 이성미 그 기집애랑 거기 있는 경비원들이랑 같이 저희 질질 끌고 갔어요. 여기 얼씬도 하지 말라면서요. 엄마랑 저도 알죠. 가면 그렇게 쫓겨날 거란 거.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또 당하고 올 거란 거. 하지만요.
너무 억울해서요. 엄마랑 나는 맨날 당하고 지금도 그때의 상처랑 기억에서 못 벗어나서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발버둥이라도 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 찾아온 이유요. 이렇게라도 알리지 않으면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서요. 대강 얘기 듣고 이름 알아내서 찾아보니 무용하셨더라고요. 도립무용당 소속이셨고 그래서 학원도 어렵지 않게 찾았어요. 올까 말까 정말 수도 없이 고민했는데 솔직히 제 말보다는 같이 사는 남편 말 그리고 가족인 시부모님 말을 더 믿으시겠죠. 알아요. 그래도 말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온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하더니 자리를 일어났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너무 혼란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러더군요. 그리고요, 이 사실도 모르실 것 같네요. 이성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만나던 여자 있었는데요. 그 여자 이성범에 임신했었는데 이성범이 때려서 유산됐어요. 네? 저랑 같은 학교라서 아는 여자였거든요. 결국 돈으로 무마했대요. 지금은 그쪽한테 엄청 잘하죠? 그 집 식구들 특징이에요. 자기들 필요할 때 엄청 잘하다가 쓸모없어지면 그렇게 괴물처럼 변하는 거. 그쪽 시어머니인 한미숙. 그 여자도 아빠네 회사에서 일할 때 저희 엄마한테 엄청 잘했대요. 사모님, 사모님 거리면서. 그러면서 뒤에서는 아빠랑 살림 차려서 애까지 낳고 나중엔 본처짜리 꽤 찬 거지만요. 그 집 식구들 너무 믿지 마세요. 그 여자는 나가려다가 테이블 위 메모를 뽑아 자기 연락처 써놓더라고요. 혹시나 더 궁금하거나 필요한 일 있으면 이쪽으로 전화 달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다리를 절면서 학원을 떠났습니다. 그 여자가 남긴 후폭풍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상담실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수업도 있었지만 다른 선생님으로 교체 수업 해달라고 하고 저는 상담실에서 머리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저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아니 애초에 진짜 사실인 건지, 만약 사실이라면 내가 알던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 건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결국 직원에겐 일이 좀 있다고 하고 일찍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 멍하게 낮에 있었던 일을 생각했죠. 만에 하나 그게 진짜라면 저는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앞으로 못 보고 살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첩질하다가 본처짜리 빼앗은 것도 남편과 형님이 그토록 끔찍하게 본처딸을 괴롭힌 것도 그러다가 남편이 휘두른 방망이에 본처딸은 다리까지 절개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던 임신한 여자친구를 때려서 유산까지 시켰다는 말 정말 하나같이 믿을 수 없게 끔찍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시간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학원으로 갔는데 자기 벌써 퇴근했다더라? 전화도 안 받고 몸이 안 좋아?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섬뜩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몸살. 어디 봐. 남편은 제 머리를 짚으려고 했는데 저는 괜찮다면서 몸을 피했습니다. 남편은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뭐 죽 사줄까? 아니, 그냥 조금 쉴게. 그래 그럼. 남편은 그렇게 나갔어요.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그 여자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보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그 여자분이 오더라고요. 저는 멍하게 얘기만 들었던 전날과 달리 그날은 궁금한 거 다 물어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어제 해준 얘기 듣고 참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러셨겠죠. 저한테 그런 얘기 왜 하신 거예요?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말했잖아요. 가만히 있기 억울했다고. 그쪽이 저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그쪽이 그런 말을 전해주고 가서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었다고요. 제 말에 그 여자는 물 한 모금 먹더니 그러더군요. 제가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죠. 아무것도 몰랐다면. 하지만
진짜 진실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저 지금 당신한테는 잘하고 문제 없으니까 전부 모른 척하고 살아도 괜찮은 건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왜 이런 말을 나에게 전해줬나 원망스럽기도 했거든요. 때로는 모르고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실이라는 게 덮어둔다고 덮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당신이 지금은 그 사람들한테는 가치가 있으니까 잘하는 거겠지만 글쎄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쪽 상황이 변하면 그 사람들 저한테 했듯이 당신한테도 할지 모르죠. 이성범이랑 만났다는 그 여자애 이성범이랑 결혼까지 한다고 했어요. 친구들한테 그만큼 잘 사귀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임신하고 이성범은 그 바람에 가려던 유학 못 가게 되니까 변심해서 애 지우라고 협박하고 그러다가 그 친구가 못 지운다고 버티니까 손찌검까지 하게 된 거라고요. 그렇게 좋아 죽겠다고 할 땐 언제고 하루아침에 변해서 유산 될 때까지 애를 때린 거죠. 제가 본처 딸이라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때려서 제 다리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때와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사람 쉽게 안 바뀌어요. 그때 그런 짓 하던 쓰레기 인간이 그쪽 만났다고 하루아침에 딴 사람으로 변하진 않겠죠. 저는 억울해서 말하는 거지만 그쪽 본인을 위해서도 제 말 무시하지는 마세요. 그 여자분의 말을 듣는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토록 착하고 다정하던 제 남편이 사실은 앞뒤가 다르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그런 쓰레기 인간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요. 정말 조금의 거짓도 없어요? 없어요. 만약 필요하다면 엄마와 저 그쪽을 위해서 제가 나서줄 수도 있고요. 그 인간들이 저 가만 안 둘 수도 있겠지만 저나 엄마나 이제 남은 건 악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자는 자기 아빠랑 엄마 결혼 사진이라며 오래된 사진도 건네줬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젊을 때의 시아버지와 처음 보는 여자분이 결혼식을 올리는 사진이더라고요. 저희 엄마 이름은 박순영이고 그쪽 사람들한테 말하면 누군지 아주 잘 알 겁니다. 제 이름은 어제도 말했지만 이윤재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분은 돌아가셨고 저는 또 혼자만의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저 여자의 말이 다 사실이라면 이 결혼 자체를 물러야 될지도 모르니까요. 물론 모르는 척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하고 그냥 덮고 살 수도 있겠죠. 당장 저에게는 너무나도 잘하는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자의 말처럼 저희 집이 만에 하나 어려워지거나 혹은 남편이 자기 아버지처럼 다른 여자가 생기거나 여러 이유로 제가 거슬려지면 자기 이복 동생에게 한 것처럼 또는 그 전 여자친구에게 한 것처럼 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더군요. 저는 결국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직접 시댁 식구들 입으로 진실을 들어야 했어요. 저는 식사 대접을 한다는 핑계로 한 음식점의 룸으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형님까지 모두 왔어요. 어쩐 일이야. 갑자기 식사를 하자고 하고. 여기 전에 부모님과 와본 곳인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도 모셔오려고 했거든요.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예뻐, 우리 며느리는. 며느리 하나는 참 잘 뒀어. 올케는 얼굴도 예쁜데 하는 행동도 참 예뻐. 요즘 여자들 같지 않고. 그치, 엄마? 내 말이 그 말이다. 아버님, 어머님의 칭찬에 남편도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뵙자고 한 이유는 따로 있으니까요. 그럼 주문을 할까? 저기 잠시만요. 왜 올케? 저 그 전에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뭐?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크게 한 다음 바로 본론을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박순영 씨, 이윤재 씨, 누군지 아시죠? 제 입에서 그 이름들이 나오자 남편 포함한 시댁 식구들 모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잠시의 정적 끝에 어머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 그분들이 누군지 솔직히 말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남편은 제 팔까지 확 잡더라고요. 자기야 그 이름을 어떻게 아냐고. 혹시 이윤재 걔가 자기한테 찾아왔어? 이윤재라는 사람 당신 이복 동생 맞아? 남편은 제 물음에 입만 떡 벌리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요. 당황해하는 어머님 아버님을 대신해 형님이 말을 했습니다. 걔가 진짜 너 찾아왔니? 올케. 걔가 올케한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헛소리야. 걔 정신 좀 이상한 애야. 그러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제가 뭘 들은 줄 알고 그렇게 말하세요? 어? 아니, 보나마나 뭐 지가 피해자고 우리 가족이 이상하다 뭐 그랬겠지. 그분 이복 동생 맞죠? 제 물음에 어머님과 아버님 아무 말도 못하시고 형님은 갑자기 화를 벌컥 내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올케랑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길래 무슨 취조하듯이 이러는 거야? 형님, 저는 이 집 가족 아닌가요? 제가 이 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가족은 맞는데 올케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고 올케랑은 아무 상관없잖아. 그게 올케한테 무슨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형님은 좀 과하게 화를 내고 펄쩍 뛰시더라고요. 그 달라진 모습을 보자 그 여자가 했던 말 모두 사실이 맞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따졌죠. 형님, 별일 아니면 제가 굳이 이런 말을 왜 하나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던데요. 제 말에 어머님도 그러더라고요. 뭐가 그냥 못 넘어가겠는데? 어머님도 몹시 불쾌한 말투로 따지셨습니다. 저도 제 입으로 직접 그 말을 꺼내기 위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 불륜이셨던 거잖아요. 뭐라고? 제 말에 남편도 저를 붙잡았습니다. 자기야, 말 가려서 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제 말에 그 우아한 어머님이 흥분하시더라고요. 너 어따 대고 불륜이니 뭐니 그딴 소리야? 네가 봤어? 아버님한테 본처 있잖아요. 지금도 멀쩡히 살아계시고. 이혼할 만해서 한 거야. 그 다음에 우린 결혼한 거고. 재혼하면 불륜 소리 들어야 되니? 본처 딸이 성범 씨보다 어린데 그게 말이 되나요? 애초에 어머님하고 아버님 따로 살림 차려서 형님이랑 성범 씨까지 낳고 사신 거잖아요. 제가 따지자 이번엔 형님이 소리 지르더라고요. 야, 이게 보자 하니까 네가 뭔데 우리 엄마 아빠더러 그딴 소리야. 이게 좋게 봐주니까. 저도 그때쯤 되니까 열받더라고요. 왜 소리 지르세요? 그리고 지금 화내야 될 사람이 누군데요? 그런 사실 다 숨긴 채 결혼까지 시켜놓고. 그러니까 그 사실이 너한테 무슨 피해를 줬는데. 내 말이 그 말이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저는 합심해서 저한테 핏대 세우는 형님과 어머님, 그리고 남일인 양 딴청 피우는 아버님을 보며 이 집 식구들 진짜 답이 없구나 싶었습니다. 궁지에 몰리니 바로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제가 무슨 상관이라뇨. 정말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양심의 가책은 하나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더군요. 자기들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니 제가 이렇게 따지는 걸 오히려 기분 나빠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써 심호흡을 하며 말했죠.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그건 어머님 아버님 두 분 일이라고 쳐요.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 아니니까 모른 척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대학교 때 여자친구 만났고 그 여자애가 임신해서 결혼하자니까 못한다고 때려서 유산까지 시켰다며? 제 말에 남편도 눈알이 터질 듯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핏대 세우며 떽떽거리던 형님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맞네. 이것도 맞아. 다 맞네. 진짜 대단들 하시네요. 앞에서는 그렇게 하하호호 웃는 얼굴로 뒤에서는 이런 짓을 벌여요? 남편은 제 말에 혼자 눈을 감고 떨면서 분해하더라고요.
그 모습은 처음 보는 모습이라 무서웠습니다. 막 자기 분에 못 이게 하는 모습이요. 이윤재, 그 기집애가 말한 거지? 그래서 뭐 어쩌려고. 이 기집애 진짜. 당신 진짜 무섭다. 감쪽같이 다 속이고 결혼해놓고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 말이야? 내가 뭘 속였는데? 남편은 벌컥 화를 내더라고요. 뭐? 내가 뭘 속였냐고. 너는 과거 없어? 너는 뭐 그렇게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냐고. 너 남자 만난 적 없어? 남자랑 잔 적 없어? 내가 첫 남자도 아니잖아. 막말로 네가 전에 남자 만나서 애 지웠는지 어쨌는지 내가 알게 뭐야. 남편은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악담을 퍼붓는데 정말 무섭고 질리더라고요. 제가 아는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게 갑자기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 얼굴을 가만히 둘러보는데 제가 여태껏 알았던 그 다정하고 행복해 보이던 얼굴들이 아니더군요. 끔찍하고 인간만도 못한 것들이었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조차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지 말자라는 생각과 동시에 급하게 호출벨을 눌렀어요. 잠시 후 직원이 주문하시겠냐고 문을 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문을 열고 가게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말 저를 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그곳에서 도망 나온 저는 친정으로 달려갔고 이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저희 부모님 완전 붕괴하시고 시아버지께 전화해서 고래고래 싸우고 난리가 나셨습니다. 어디서 그따위 콩가루 집안 주제에 남의 귀한 딸을 데리고 가느냐고요. 그렇게 한바탕 집안 싸움으로 시끌시끌했고 당연하게 이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버지가 남편에게 해주기로 한 투자금은 주기 직전인 상태였던 거였어요. 그나마 투자금까진 주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죠. 결혼이 파토가 나자 그 집 식구들은 본색을 드러냈고 저희 집도 도리어 더러운 사실을 숨기고 결혼까지 한 거라며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 과거의 일이라서 이혼 사유에 대한 적법한 이유는 되지 않았고 여러 다툼 끝에 결국 돌고 돌아 협의 이혼으로 끝내게 됐습니다. 모든 이혼 절차가 끝나고 저희 엄마도 진짜 소름 끼치는 것들이라고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치떨려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혼 과정에서 저에게 진실을 말해준 그 여자분이 걱정이 됐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정말 자기 이복 동생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는데 다행히 여자분과 어머님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제 일 때문은 아니고 그 여자분이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겸사겸사 이사를 계획했었대요. 여기에서의 기억은 다 지우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생각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저를 찾아온 거였대요. 저는 제 근황도 얘기해주면서 그 사람들 어떤 식으로든 절대 만나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무슨 일 생기면 저에게 연락하라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겠다고 했고요. 저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고맙죠. 그런 소름 끼치는 것들하고 가족으로 계속 지낼 뻔했는데 솔직히 처음에 원망도 했어요. 왜 이런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나. 그냥 내가 모른 척하고 살까 하면서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것들 실체를 보고 나니 이렇게라도 빨리 끝낸 게 천만다행이더라고요. 고마워요. 제가 고마워요. 그냥 미친 여자가 하는 소리라고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제 말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그런 결단까지 내려줘서요. 현명한 선택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그 여자분과 어머님의 무운을 빌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종지부를 찍게 되었어요.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를 다 말했지만 또 제 얘기로 너무 왈가왈부할 것 같아 적당히 아는 지인들에게는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만 했습니다. 지나서 생각해보니 너무 달콤해 보이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늘 웃음을 보이며 다정하고 친절해 보였던 그 집 식구들.
그때는 마냥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사실은 시커먼 속을 감추려고 더 겉으로는 밝고 환해 보이려 노력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요.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쏟게 하면서 본인들만 생각했던 그 인간들, 언젠가는 본인들도 똑같이 되갚음 당할 거란 걸 명심하고 살았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난 후 이제야 겨우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막장보다 더 막장인 이야기가 제 인생에 펼쳐졌거든요.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도 저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모든 일을 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듯 내 의지와 상관없이도 시끄러운 일, 지저분한 일에 얼마든지 휘말릴 수 있으니까요. 저에게 일어났던 그 미친 막장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남편과 부모님 소개로 만났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건설 관련 사업을 하시는데 일 관련차 만났던 분과 사적으로도 가까워지게 되었거든요. 그분이 바로 저희 시아버지세요. 두 분이선 얘기를 나누시다가 마침 홍기가 다 된 자식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대요. 자식들끼리 나이도 동갑이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주도하에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하도 등을 떠밀어서 나간 선짜리였고 별로 관심은 없었어요. 하지만 막상 자리에 나가보니 꽤 괜찮은 남자더라고요. 인물도 제 기준에선 나쁘지 않았고 회사도 꽤 유명한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유치원 교사로 일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었고요. 얘기를 나눠보니 그 남자도 저처럼 그냥 부모님 설득 때문에 나온 거더라고요. 둘 다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 때문에 더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담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편하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저희는 몇 번 더 만나다가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나 저나 한눈에 반했다거나 불꽃 같은 사랑을 하진 않았어요. 그저 결혼 정년기였고 부모님은 결혼을 기다리셨던 상황이었고 그 남자나 저나 서로가 결혼 상대로 나쁘지 않았던 거죠. 물론 좋아하는 감정이나 호감이 없으면 결혼까진 못하죠. 당연히 서로 좋은 감정도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1년의 연애 끝에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4살 터울의 형이 있었어요. 결혼을 일찍 했고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라고 다 친한 건 아니더군요. 연애할 때 자기 형 얘기를 잘 하진 않았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별로 안 친하다고 했는데 안 친한 정도가 아니라 남편은 형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형이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좀 부드러워졌는데 학창 시절만 해도 성질도 괴팍하고 툭하면 동생인 자기를 잘 때렸대요. 형은 장남인데다 공부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잘해서 부모님도 늘 자기보다 형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했고요. 커서도 가족이니까 그냥 얼굴 한 번씩 보고 지내는 거지 별다른 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자기 형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형수님은 또 좋아하더라고요. 형수님, 그러니까 저한테는 형님이셨는데 저나 남편하고는 1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편하기도 했고 또 대화를 나눠보거나 같이 있어보면 사람 자체가 호감이더라고요. 외모도 여성스럽고 가녀린데다 말도 조근조근 예쁘게 했어요. 게다가 웃음도 많고 애교도 많은 편이고요.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참 예쁘다 싶고
인기도 많았을 것 같더라고요. 저하고도 잘 지냈어요. 따로 만나는 일이 많지는 않아도 종종 시댁 갈 때 보게 되면 얘기도 잘 나눴고 연락처도 서로 알고 있었기에 가끔씩 연락도 했었죠. 저도 형님을 좋아했지만요. 한 번씩 형님 관련해서 남편이 좀 빈정상하게 하는 건 있더라고요. 왜냐면 자꾸 저보고 형님이 하는 걸 따라하라고 한 적이 많거든요. 형님이 어떤 원피스를 입고 시댁에 오면 저보고도 맨날 바지 입지 말고 저런 스타일로 입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고요. 또 형님이 요즘 필라테스를 배우고 있다고 하니 저보고도 필라테스를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떻냐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머리가 좀 짧은데 형님은 긴 머리거든요. 지나가는 말로 자기는 긴 머리 여자가 예쁘더라면서 저도 머리를 한번 길러봤으면 좋겠대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나중엔 좀 짜증났습니다. 예쁜 형님과 저를 비교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나는 나다. 그러니까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지 마라 라고 못 박아뒀죠. 남편도 그 후론 그런 소리 잘 안 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무난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난데없이 형님과 아주버님이 이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다 못해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그리고 당연히 저보다도 시부모님은 더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보통 이혼을 하려고 하면 그 전에 사이가 안 좋다던가 무슨 갈등이 있다던가 하는 낌새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없고 바로 이혼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시부모님은 아주버님 붙잡고 왜 이혼을 하느냐고 묻는데 아주버님은 묵묵부답, 그저 성격적인 이유로 갈등도 많았고 이혼할 거라고만 했다더라고요. 이혼 사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은 안 해주니 시부모님도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어요. 말 안 하는 건 형님도 똑같았고요. 게다가 형님은 나중에 시부모님 연락도 끊었기 때문에 더욱 물어볼 길이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성격이 엄청 대쪽 같아서 그냥 자기가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했으니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고 아예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빠르게 이혼 절차를 밟았고 조카도 아주버님이 키우기로 했대요. 보통 양육권은 엄마인 형님에게 우선권이 있을 텐데도 아주버님이 키우기로 합의 끝났다면서요. 참 신기하고도 갑작스러운 이혼이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의 이혼을 두고 남편은 되려 형인 아주버님을 욕하더라고요. 안 봐도 뻔하지. 우리 형 잘못이지 뭐. 에이, 내가 봤을 땐 형님 잘못인 것 같아. 애를 그렇게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형님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 당신이 우리 형 몰라서 그래. 나는 커오면서 우리 형한테 엄청 당하고 살았거든. 아무리 우리 형이라지만 진짜 피도 눈물도 없고 지독해. 본인이 잘못 저질러 놓고 형수한테 다 뒤집어 씌웠을 거야. 경제력 핑계로 양육권도 뺏어왔겠지. 아휴, 불쌍한 형수님. 제대로 된 이혼 사유를 들은 것도 아닌데 남편은 덮어놓고 형이 잘못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종종 아이까지 뺏기고 형수님이 불쌍하다는 소리를 곧잘 했습니다. 저도 이혼 사유나 누구에게 귀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심정적으론 아이도 뺏기고 맨몸으로 쫓겨난 형님이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봐온 형님을 생각해도 딱히 형님이 뭔가 잘못을 했을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 후에도 형님에게 종종 연락을 했습니다. 잘 지내는지도 물어보고 형님이 오라 그래서 혼자 사신다고 하는 집으로 찾아간 적도 있고요. 작은 평수의 아파트였는데 세간 살림도 마땅히 안 해놨더라고요. 저도 형님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 이혼 사유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그냥 놀러 가면 이런저런 대화 나누고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그랬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땐 마음 터놓고 이혼 사유에 대해서 말해주실까 싶기도 했지만 형님은 이혼이 없었던 일인 것처럼 따로 거론하진 않으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아주버님과 이혼한 형님과도 한 번씩 연락을 하며 지낼 때였어요. 제가 평소에는 거의 확인할 일이 없던 통장들을 일이 있어서 정리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3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이 수시로 나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생활은 거의 다 카드로 쓰는데 이렇게 현금을 뽑았을 일이 뭐가 있나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어봤죠. 남편은 대수롭지 않아 하며 형수님한테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형님한테? 형수님 이혼하시고 지금 일 안 하시잖아. 일 구할 때까진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해가 잘 되진 않았습니다. 심정적으로 안쓰러운 건 알겠는데 이미 자기 형이랑 이혼까지 한 사이인데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다니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에이, 큰 돈도 아닌데 뭐. 형수님 일 구하면 다시 돌려주신다고 했고. 어쨌든 당신이 그걸 왜 빌려주는데?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못난 형 둔재지 뭐. 우리 형 때문에 형수님도 갑자기 이혼당하고 저렇게 됐는데 내가 미안해서 좀 도와주려는 거야. 저는 남편이 왜 맹목적으로 형이 잘못했다고 믿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이혼 사유에 대해선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도요. 저는 일단은 다음부턴 이런 일은 꼭 나한테 말하라고 하고 그 일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켜볼수록 남편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퇴근도 자꾸 늦어지고 핸드폰도 원래는 거의 안 보는 사람인데 요즘은 계속 힐끔거리고요. 저는 남편이 뭔가 수상하다 생각했어요. 그 돈도 사실은 형님한테 빌려준 게 아니라 딴 데다가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 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확인을 했죠. 한동안은 집에 꼬박꼬박 들어와서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저한테는 야근한다고 해놓고 위치가 회사에서 밖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딱 걸렸다 싶어서 봤는데 남편이 도착한 곳을 본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곳은 형님이 사시는 아파트였거든요. 차라리 처음 본 곳을 갔으면 이 인간 바람피네, 가만 안 둔다 했을 텐데 뜬금없이 남편은 형님이 사시는 아파트를 간 겁니다. 남편이 그곳을 갈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것도 저녁 시간에 혼자서. 저는 정말 기분이 이상하고 머리까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그날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회사에 전화하니까 이미 퇴근했다던데? 어디 갔다 온 거야? 제 말에 남편이 더 팔짝 뛰더라고요. 회사에 전화는 왜 했냐고요. 그게 중요해? 어디 갔다 왔냐고. 뭐라고 하는지 보자 싶었는데 남편은 순순히 형수님 집에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형수님이 몸살이 너무 심하게 왔대. 밥 한 끼도 못 먹었다 그러는데 불쌍하잖아. 그래서 죽만 사서 드리고 온 거야. 기가 막혔죠. 아내도 아니고 이혼한 형의 부인을 저렇게 챙긴다는 게 말이 되나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남편이 왜 저러나 싶었는데 남편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 이어 형님까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제 남편한테 아프다 그러고 돈 빌려달라 그러고 집으로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점점 남편과 형님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남편 폰을 뒤져보게 되었죠. 문자, 카톡을 뒤져봤는데 형님과의 대화가 있긴 했어요. 근데 그냥 평범한 대화뿐이더라고요. 미안한데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30만 원만 붙여줄 수 있을까? 알겠어요. 고마워. 꼭 다 갚을게. 사실 그 대화로만 보면 정말 남편이 말한 대로 그냥 형수가 안쓰러워서 돈 빌려준 게 다더라고요. 내가 오해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폰을 다시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뭔가 눈에 밟히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폰을 켜 다른 어플을 조금 더 찾아봤더니 카톡 말고 다른 메신저 어플이 숨겨진 채로 하나 깔려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걸 왜 깔았지? 생각하며 열어봤는데 세상에 진짜 대화는 거기에 있더군요. 남편은 그 메신저로 형님과 대화도 나누고 사진도 주고받은 거였습니다. 카톡과는 다르게 완전 애틋한 대화 그 자체더라고요.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 또 와줄 수 있지? 당연하지. 언제든지 연락해. 돈도 고마워. 형규는 민우 아빠랑은 참 다른 것 같아. 나는 형이랑 완전 다르지. 내가 100배 낫다고. 그러게. 그러면서 형님은 자기 셀카도 보냈고 남편은 예쁘다느니 여신이라느니 아주 대환장 쇼더군요. 이건 누가 봐도 형수님과 시동생이 나눌 대화가 아니었어요. 서로 썸을 타며 간질간질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도대체 내가 보고 있는 게 뭔가 싶었습니다. 남편과 모르는 여자의 대화여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인데 이 여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제 형님이라뇨.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막장인가요? 저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너무 놀라서인지 식은땀까지 나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대화는 제 폰으로 다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남편 폰을 다시 갖다 놓고 밤새 생각했어요. 그렇게 되니 형님의 진짜 이혼 사유가 뭔지 더욱 궁금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연관되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날 바로 아주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주버님께는 연락할 일이 없다 보니 아주버님도 제 연락에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꼭 드려야 될 말이 있다고 회사 근처로 간다고 했고 아주버님도 점심시간 맞춰서 근처 카페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주버님과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수씨, 무슨 일이세요, 여기까지? 아주버님,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할게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형님하고 이혼하신 거 혹시 저희 남편도 연관이 있나요? 제 말에 아주버님은 얼굴을 찡그리더라고요. 예? 혹시 제 남편하고 형님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인가요? 그래서 이혼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형규랑 그 사람이랑요? 아니에요?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으세요?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서요. 도대체 형님 이혼 사유가 뭔지 제발 말 좀 해주세요. 아주버님뿐만 아니고 저희 집도 위기란 말이에요. 제 말에 아주버님은 물을 드시더니 한숨을 내시더라고요. 형규 얘기는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혼한 건 형규랑 상관없습니다. 그럼요. 아주버님은 망설이시더라고요. 저는 답답해서 크게 말했죠. 아주버님, 동생도 이혼하는 거 보고 싶으세요? 제발 말 좀 해주세요. 아니, 재수 씨네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길래요? 형님하고 제 남편하고 이상한 사이 같아서요. 예? 제 말에 아주버님은 못 들은 거라도 들은 양 얼굴을 찌푸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어떤 일이라도 있었어요? 두 사람 대화 나눈 걸 봤어요. 보통 사이 아니던데요. 제 남편이 형님네 집에도 몇 번 간 것 같고요. 나 진짜 골 때리네. 도대체 이혼 사유가 뭔데요? 아주버님은 얼굴이 벌개진 채로 한숨만 푹푹 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민우 엄마, 아니 그 여자 완전 남자의 미친 여자라서요. 네? 저도 몰랐습니다. 애 낳고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데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애 학교랑 학원 보내놓고 그 시간에 어플로 남자들 만나고 다녔더라고요. 그러고 다닌 지 몇 년 됐고요. 형님이요? 네. 내가 기가 막혀서 정말. 그런 남성 편력이 있는 여잔지는 꿈에도 몰랐다니까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도 못했는데 실은 그 여자 상간 소송까지 당했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상간 소송이요?
그러고 다니니까 결국 만나던 남자와 와이프한테 들킨 거죠.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이혼하자고 했고 당신 같은 여자한테서 우리 민우 키울 수 없다고 양육권 가지고 온 겁니다. 민우 생각해서 이혼 사유에 대해선 양가 부모님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민우가 자기 엄마가 그러고 다닌 걸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래서 이혼 사유에 대해선 함구할 테니까 당신도 애엄마가 다시는 그러고 다니지 마라 경고했는데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규요? 이것들이 진짜 미쳤나? 저는 어젯밤의 충격에 이어 또 제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두들겨 맞은 느낌이었죠. 저는 아주버님과의 기막힌 대화를 끝내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진짜 나한테 일어난 일이 맞는지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평범하기 그지없는 내 남편과 시댁 식구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이 벌어지고 있었다뇨. 저는 꼼짝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남편이 오면 뭐라고 따져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퇴근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급하게 위치 추적 어플을 켰는데 그 순간 욕을 내뱉었습니다. 남편 놈은 또 형님네 집으로 갔더군요. 이것들 가만 안 둔다, 다 죽여버리겠다 라는 생각으로 바로 형님네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형님네 집 앞에 섰고 몸을 숨긴 채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는 형님이 배달 왔나 보다, 내가 나갈게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이 열리자마자 형님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님은 나시에 엄청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남편도 그 집에서 입는 건지 처음 보는 반바지 같은 걸 입고 있더군요. 제가 갑자기 쳐들어가자 엄청 놀란 눈치였고요. 저는 동영상을 켜 그것들을 찍으면서 소리 질렀죠. 야, 이 미친 것들아. 어떻게 이혼한 형수랑 시동생이 이러고 있냐? 너네가 사람이야? 저는 악을 써대며 그것들을 찍었고 남편이 저에게 와서 말리며 폰을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확 밀어버리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에게 전화했어요. 여기로 당장 와보시라고요. 아버님은 갑자기 무슨 소리냐길래 제가 이혼한 형님 집에 형규 씨가 와 있다면서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내가 확인했다고 악을 질러대며 말했어요. 아버님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펄쩍 뛰셨고 저는 와서 확인하라며 주소도 말씀드렸죠. 아주버님께도 전화해서 현장 잡았다고 여기로 지금 오시라고 했고요. 남편은 밖에서 소리 지르며 문 두드리고 다 오해니 어쩌니 하면서 문 좀 열라고 하는데 진짜 문이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문을 두들겨대고 저는 화장실에 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 꼴이 이게 뭔가 싶고요. 한참 울다 보니 어느샌가 밖은 잠잠하더라고요. 귀 기울여 듣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이것들 도망갔나 싶어서 아까 찍은 동영상은 시부모님께 보내놓고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남편은 도망갔는지 없고 형님만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앞에는 그것들이 시킨 건지 짜장면하고 탕수육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고요. 형님은 저보더니 오해였고 어쩌고 개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해 같은 소리 한다면서 달려가 형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제가 다 알고 왔고 두 눈으로 봤는데 오해는 뭐가 오해인가요? 야, 너 남자들하고 놀아나서 이혼당한 거라며? 근데 외간 남자들도 모자라서 시동생이랑 이러고 싶디? 형님은 저한테 머리채 잡혀서 놓으라고 소리 지르다가 나중엔 자기도 제 머리채 잡더라고요. 근데 생긴 건 여리여리한데 힘은 저보다 더 센 것 같았습니다. 머리채 잡힌 저도 악에 받쳐서 그년 머리채 다 뜯어놓을 생각으로 미친 듯이 당겼어요. 한참 그러고 있으니 아주버님과 시부모님까지 어느새 와서 저희 뜯어 말리고 제 손에도 형님 년 머리채가 한 움큼이고 형님 손에도 제 머리가 잔뜩 뜯겨 있더라고요. 형님은 저와 형님 뜯어놓고 나서 바로 형님 싸대기를 갈겼습니다. 너 미쳤어? 우리 집 콩가루 만들려고 작정을 했니?
이혼 사유도 다 들었다. 세상에 무슨 이런 도라이가 다 있어. 형님은 도리어 아주버님 째려보더라고요.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 너 미쳤냐? 지금 그 소리가 나와? 제발 애 생각해서 남자들이랑 놀아나는 거 그만하라고 했더니 형규랑 놀아나? 너 제정신이야? 이제 이혼했는데 뭔 상관이야. 형님은 헝클어진 머리 사이로 무슨 악기처럼 소리를 질러대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시부모님 그 모습에 뒤로 쓰러지시려고 하고 아주버님도 화가 나서 바닥에 있던 탕수육 집어던지고 정말 쌩 난리가 따로 없었죠. 저는 그 와중에 남편 놈은 어디 갔나 싶어서 전화했는데 전화기 꺼져 있고 지 혼자 도망갔더라고요. 그날 한바탕 난리가 났고 무슨 정신으로 집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 남편은 도대체 어딜 간 건지 한동안 잠수까지 타고 집에도 안 왔어요. 저는 나도 너랑 더 살 생각 없다. 이혼이라도 하게 집에 돌아오려고 문자 남겼고 남편 그제야 다음날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그 여자 사랑한대요.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남편 머리까지 뜯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남편 자기가 잘못했으니 뭐든지 달게 받겠다고 해놓고 제가 머리채 잡으니까 놓으라고 난리치더군요. 차라리 뺨을 때리지 머리채는 잡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뺨도 3차례나 휘갈겼습니다. 나도 너같이 더러운 인간하고는 더 못 산다. 갈라서자고 하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난리 났고 시부모님이 자식 잘 못 키웠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 저도 한참 눈물바람 했네요. 나중에 들으니 남편이 시부모님 찾아가서 형수랑 자기랑 사랑하느니 어쩌느니 개소리를 했대요. 시부모님이 남편 때리고 정신 차리라 그랬다는데 남편은 완전 눈이 돌았는지 이혼하고 그 여자랑 도망가서 살 거라는 소리까지 했답니다.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진짜 그렇게 했냐고요? 아니요. 아주버님이 따로 남편 만나서 형님이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 그리고 상간 소송까지 당한 거 다 보여주고 얘기해줬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형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진짜 아주버님이 잘못해서 이혼한 줄 알았대요. 아주버님이 이혼 사유에 대해서 함구하고 그 와중에 형님은 남편에게 지 맘대로 이혼 사유에 대해서 꾸며서 말했던 거죠. 진짜 이혼 사유에 대해서 알게 된 남편도 충격 제대로 받았다네요. 저는 그 이혼하는 기간 동안 하루하루가 다르게 충격적인 일이 생기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의 설득으로 지금 사는 집을 제가 갖기로 하고 따로 소송 없이 이혼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애초에 반반으로 결혼한 집인데 아예 제가 갖기로 한 거였죠. 저도 소송으로 더 골머리 썩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혼 후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전 남편이 잘 지내느냐고 연락이 왔는데 바로 씹고 차단했습니다. 자기랑 형수랑 세기의 사랑이라도 하는 양 그 난리를 치더니 결국 진짜 이혼 사유를 알게 되고는 다 없던 일이 됐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자기랑 형수가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도 되는 줄 알았던 모양인데 참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니라 앞뒤 분간도 못하는 모질이하고 남자한테 제대로 미친 꽃뱀의 불장난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일 이후 다시는 결혼 안 한다고 했고 저희 부모님도 그러라고 하셨어요. 저도 더 이상은 아무도 못 믿겠고 그냥 저만 믿고 남은 인생 살겠다고 결심했고요.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서 저도 이 일을 참 어이없고 기막힌 일이었다 정도로 가볍게 넘길 수 있게 됐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